챕터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눠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이번 챕터는 3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업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서비스업인데요. 서비스업은 사람이 생산하는 어떤 재화라든지 혹은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그런 업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그 자리에서 제공한다든지 혹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같은 거죠. 수업을 그 자리에서 해서 여러분한테 바로 선생님이 생산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소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특징은 소비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이윤을 남기기에 좋아요. 그래서 인구수와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곳에는 이런 서비스 업체가 많고 인구가 적은 곳에는 서비스 업체가 적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 자료 사진을 넣어 놓은 것 같이 예전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면적인 그런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야지만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인강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노량진에 가가지고 이렇게 빽빽히 모여 앉아가지고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 앉은 사람은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막 모니터를 보면서 공부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선생님의 수업 영상을 찍어가지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서비스도 이제 발달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인터넷 강의를 시청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서 막 졸 수는 없겠죠. 이런 대면 수업이 주는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세, 수업 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부러 학원에 가서 이렇게 수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런 그 분위기 자체는 대량 생산이라든지 기계화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업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17개 시도 모두 3차 산업 비중이 지금 최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 수준이 향상하며 성장했고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는 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는 농업이죠. 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막 이루고 나서 일정 생활 수준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런 서비스업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2차 산업의 비중은 좀 줄어들게 되고요. 3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탈공업화라고 합니다. 공업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런 서비스업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이에요. 뭐 음식점에서 음식을 판다든지 혹은 관광지에 가서 카페를 간다든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민다든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넣어놓은 것은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해서요.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업을 의미합니다. 네.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업이란 특징이에요. 자, 이런 생산자 서비스는 뭐냐? 금융보험업, 이런 기업의 자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굴려줘야겠죠. 은행 같은 데서 어디다 투자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 뭐 갑자기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뭐 보험을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느 땅에 투자해야 되는지, 부동산 어느 빌딩을 매입해서 우리 본사를 거기다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조언을 들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 내 신제품 나오면 광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회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또 적게 낼 수 있는지, 기업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연구개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업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기업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탁을 돈을 받고 들어주는 데가 바로 생산자 서비스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많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도시, 도심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시설이 밀집한 여기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도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덕 연구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도 대전에 같이 분포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기업 분포도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70%가량의 기업이 몰려 있고요. 수도권 안에서도 어디에 몰려 있냐면 예, 여기 우리 도시 내부 구조 할 때 배웠죠. CBD, 도심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부도심에도 이렇게 흩어져서 입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산자 서비스업은 당연히 기업의 본사가 많이 입지한 서울에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 소비자 서비스업은 어떻습니까? 뭐 음식, 도소매업, 숙박업, 뭐 옷가게, 뭐 카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굳이 기업의 본사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것을 소비해줄 인구가 많은 곳에 많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수도권에 많이 비중이 높고요. 특히나 관광 산업이 발달한 제주라든지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적잖아요. 그죠? 강원도도 이제 인구가 적고 제주도도 인구가 적은데 그 적은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은 굉장히 높다. 왜냐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관광객들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소비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자, 서비스업의 분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주체에 따른 분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요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이 생산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기업입니다. 기업의 어떤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업들을 얘기하고요. 기업의 본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대도시의 도심에 주로 분포한다. 특히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 지식 및 정보 집약적이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비중이 커진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직업을 이렇게 막 낮춰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 식당을 차린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음식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식당을 차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순대국밥집이라든지 분식집이라든지 엄청나게 이제 고도의 어떤 학위나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뭐 자동차 회사에서 전 세계에 나갈 광고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광고 하나를 찍는데요. 영상 기술자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를 읽어내 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다음에 심리 전문가, 그다음에 마케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광고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굉장히 지식과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 특징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소비자 서비스는 그냥 일반 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여 분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많이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에 비해서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많대요. 그만큼 생산자 서비스업보다는 쉽게 뛰어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산자 및 소비자 서비스업의 분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전체적으로 소비자 서비스업이 보라색인데, 전 지역에서 거의 50%가 다 넘어요.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반면에 분홍색으로 나타나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은 비중이 굉장히 작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점유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금융업이나 보험 및 연금업은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보시면은 대도시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광역시급 정도는 돼야 얘네들이 막 몰려가지고 분포를 하는군 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네. 자, 서비스업의 분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업체 수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소비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 다음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누가 많을까요? 자, 분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로펌이라든지.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업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사업체당 생산액은요, 더 비교적 고부가 가치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서비스업일 것이고요. 지식집약도 생산자, 최근 성장률, 우리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대도시 도심, 기업의 본사 누가 따라가요? 생산자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이 특징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예전 전통시대에는 농업이, 그다음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경공업, 중공업이 차례대로. 그래서 2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근대에 들어와서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난 이후부터는 2차 산업이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3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산업화 혹은 탈공업화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서비스업 취업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산업의 구조가 시도별,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내 총생산,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생산물들의 총 가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정도 생산해내냐? 당연히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업이 많이 발달한 충남, 경남, 경북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인구 규모가 적은 제주도가 총생산이 가장 낮죠. 자, 그 다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요, 중화학공업 같은 게 많이 발달해서 대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제 어떤 공업의 결과물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공업의 메카가 어디라고 그랬죠? 중화공업의 메카가 울산이었죠. 그래서 울산은 인구 규모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부자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산. 네. 그 다음 중화공업이 발달한 충남, 전남, 경북 요 순으로 이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높게 산정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인구가 많은 대구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이 서비스업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네,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지점에다가 이제 소비자 서비스업이든 생산자 서비스업이든 어디에 내 가게를 세울 것이냐, 그 가게가 계속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연구한 이론이 바로 중심지 이론이라는 겁니다. 네. 자, 중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중심지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배후지라는 게 존재를 해요. 계란 프라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지가 노른자고요, 배후지가 흰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심지에 영향을 받는 배후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심지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배후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연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심지는 배후지의 재화라고 하는 것은 물건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중심지를 중심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가게, 선생님 뭐 중국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식당, 중국집, 학교 이런 것들이 중심지가 될 수 있고요. 배후지는 이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게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는 상권이라고 하죠. 그 상권을 넘어가면 그 가게에선 사람들이 물건 안 사지. 더 가까운 다른 가게로 가는 거죠. 배달권. 이 중국집에서 배달이 되면 거기서 시켜 먹지만 거기는 너무 멀어요, 배달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여기 배달해주는 다른 중국집에서 다른 중심지에서 음식을 시켜 먹겠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집 주변에 있는 학교로 학군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에 사는 친구들은 무조건 그 학교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에 살면서 이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안 되죠. 왜냐면 그 중심지의 통합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이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배정을 우리가 평준화라고 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자기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다 같은 고등학교를 가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그 도심 공동화 현상 설명할 때 썼던 지도인데, 자, 보통 서울의 명문이라 하는 고등학교들이 다 도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도심이 개발되면서 이 학교들이 도심 지역은 이제 땅값이 계속 높아지니까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학교들은 이제 더 이제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새롭게 조성된 주거단지 옆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 강남 지역의 대부분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명문 고등학교에 아예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이제 스카이캐슬의 예서 어머니처럼 무조건 서울대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그 사교육의 어떤 메카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 이 지역의 집값이 어떻게 되냐면 폭등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의 영향 때문에. 왜 여기 집값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의 학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섬에서 근무할 때 너무 밤에 저녁 때쯤 돼서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배달의 민족을 한번 켜봤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게가 없다고 나오죠. 이곳은 중심지가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죠. 자, 중심지 이론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순대국밥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대국밥이 있습니다. 이걸 파는 식당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의 중심지로. 자, 가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요. 당연히 벌어들이는 돈이 내가 쓰는 돈보다, 가게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돈보다 같으면 유지고 많아야 그 식당 사장님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치를 우리는 지금부터 최소 요구치라고 부를 겁니다. 10만 원의 최소 요구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순대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은 1,000원인데 이걸 100명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의 머리통 하나를 10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가 순대국밥을 팔 수 있는 범위 내에 지금 100명이 다 위치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로 국밥을 이렇게 먹으러 오게 되면 이 가게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게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지금부터 최소 요구치 범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근데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 국밥을 운영하시는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빨간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순대국밥을 배달해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허리를 다치셔서 30명한테밖에 배달을 못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은 순대국밥을 배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국밥집이 순대국밥이라고 하는 재화를 도달시킬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린 이걸 이제부터 재화 도달 범위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이 중심지 순대국밥집이 유지되려면 100명한테 배달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최소 요구치를 재화 도달 범위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재화 도달 범위를 30명까지밖에 못 채워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인 10만 원에 지금 3만 원이니까 미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게가 유지되지 못하고 닫게 되는 겁니다. 문을.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할머니가 이제 허리가 다 나으셔가지고 이 재화도달 범위 안에 다 배달이 가능하세요. 거기다 더해서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스쿠터를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원래 그냥 걸어서 배달하시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곳까지 스쿠터를 타고 순대국밥을 배달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재화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훨씬 커진 거죠. 이런 경우에도 10만 원인 최소 요구치보다 20만 원을 더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재화도달 범위가 넓어져서 이런 경우에는 또 중심지가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하나의 중심지가 유지되려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도달 범위가 어때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같거나 더 커야지 가계가 유지된다. 네. 이 중심지가 이제 가계 혹은 뭐 기업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법칙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최소 요구치나 재화도달 범위가 둘 다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업가 이런 중심지를 운영하는 기업가 입장에서 좋은 경우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조금만 배달하면 되니까 좋겠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중심지를. 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했을 때. 자, 원래는 순대국밥을 한 그릇씩 사 먹었어요. 근데 월급이 막 두세 배로 뛰었어요. 그럼 이제 신나니까 두세 그릇 더 사 먹는 거죠. 그러면 원래 최소 요구치보다 더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줄어들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그릇 사 먹는 게 아니라 두세 그릇 사 먹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 범위는 축소돼도 가게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같은 범위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최소 요구치가 작아질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가지 경우에는 그만큼 최소 요구치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요, 남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공간은 다시금 다른 중심지의 최소 요구치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지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는 CU 하나가 유지되려면 집 3개만큼의 최소 요구치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되면 요 배 바깥쪽에 있는 CU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최소 요구치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 지역이 재개발돼 가지고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집 3개 정도가 최소 요구치라고 했으니까 이 CU 하나당 최소 요구치는 그냥 이 아파트 한 동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남는 애들이 생기죠. 요 두 동씩. 그러면 그 두 동씩을 노리는 또 다른 중심지가 생겨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좋은 예입니다. 자, 그리고 재화도달 범위가 확대돼도 이윤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재화도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교통발달. 아까 할머니가 스쿠터 사셨죠. 자, 원래 순대국밥집이 여기까지만 재화를 도달시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걸어서 막 배달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 지역에 갑자기 전철역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친구가 여기 소문을 듣고 전철을 타고 먹으러 오는 거죠. 그럼 10명이 지금 또 늘었죠. 그리고 갑자기 또 버스 정류장도 생깁니다. 순대국밥집 옆에.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버스를 타고 이거 순대국밥을 먹으러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도 이제 재화도달 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중심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심지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지의 의미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가게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병원도 될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하겠죠. 최소 요구치는 그 가게가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본전, 최소한의 매출액, 고객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요구치를 뽑아낼 수 있는 범위를 최소 요구치 범위라고 해요. 그 다음 재화의 도달 범위는 그 중심지로부터 뭐 물건을 배달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배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전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네, 요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전기시장과 상설시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자, 상설시라고 하는 게 있고 전기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 따라서 뭐 장날 이런 때 시장을 보러 가게 되면은 장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그곳에 매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어떤 특정한 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장터를 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예전에 이렇게 뭐 교통이라든지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게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도시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재화도달 범위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최소 요구치도 작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 거기서 조금만 팔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최소 요구치는 굉장히 큰데 재화도달 범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듬성듬성 살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만큼의 최소 요구치를 채우기 위해서 이만큼의 재화도달 범위를 가진 사람이 돌고 도는 거예요. 하루는 여기서 팔았다가, 하루는 여기서 팔았다가, 하루는 여기서 팔았다가,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죠. 자, 그럼 며칠이 걸려요? 하루,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네. 부족한 그 재화의 도달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최소 요구치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도는 겁니다. 그거를 정기시라고 했고요. 지금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사람들이 한 지역에 되게 많이 모여 살기도 해서 최소 요구치는 작고 교통은 발달해서 재화 도달 범위는 넓어졌으니까 굳이 가게가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거기서 딱 점포를 내 가지고 물건만 팔면 되는 그런 게 상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설치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중심지 이론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중심지 계층. 그러면 같은 중심지라고 할지라도 더 차원이 높은 중심지가 있고 낮은 중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더 고가의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는 곳이 고차겠죠. 그리고 이 중심지 계층은요, 우리가 도시 계층 구조 배울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더 많은 고차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고차 중심지라고 했고, 비교적 더 낮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도시를 저차 중심지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서비스업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도시 측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리는 같이 사용할 거예요. 자, 고차 중심지는 훨씬 더 큽니다. 저차 중심지보다 크고 기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 요구치가 굉장히 크겠죠. 거대한 중심지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중심지 간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멉니다. 네, 최소 요구치가 크니까요. 겹쳐버리면 서로의 최소 요구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지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에요. 중심지 수는 적고 중심지 간 거리는 멀고요. 최소 요구치는 큽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요? 크겠죠. 자, 우리가 명품 같은 걸 구매하려면 목포에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죠? 근처에 있는 고차 중심지인 광주 신세계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자, 광주 신세계에도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광주보다 더 고차에 있는 중심지에게 찾아가는 거죠.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이제 뭐 서울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매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우리가 뭐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듯이 백화점 가서 명품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평균 구매액은 당연히 고차 중심지가 더 높겠죠.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고차 중심지는 백화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차 중심지는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평균 이동거리. 백화점 가는 길이 멀어요? 편의점 가는 길이 멀어요? 우리 학교 앞에만 해도 벌써 저쪽 아래 세븐일레븐 길 건너면 CU 다 가까이 있죠. 자, 요 비교표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자, 중심지 이론을 실제 생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이 당연히 이마트보다 훨씬 더 고차 중심지겠죠. 백화점 지하에는요, 마트에서 파는 식료품 가게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대형 할인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뭐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품, 뭐 향수,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팔고 있는 거죠.
당연히 백화점이 더 고차이기 때문에 개수는 훨씬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형 할인점은 상대적으로 저차이기 때문에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백화점 하나 운영하려면 들어가는 돈, 즉 최소유 구치가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최소유 구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멀찍 떨어져 가지고 입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대형 할인점은 조금만 있어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최소유 구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심지도 당연히 고차와 저차, 높고 낮음이 구분이 되니까 계층이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는 고차 중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심지 개수는 적고요. 고차적 기능은 많고 최소유 구치 크고 제하도달 범위가 넓겠죠. 반면 촌락은 그 다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부터는 우리는 주요 소매업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